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유독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타고난 외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6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6가지 모두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솔직히 이것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티, 이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집안이 좋아서 그래.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살았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지. 물론 성장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릴 때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반대로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빛이 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이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똑같은 흰 셔츠가 2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벌은 매번 빨래한 뒤에 곱게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다른 한 벌은 빨래만 하고 구겨진 채로 서랍에 넣어둡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여요.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셔츠인데 하나는 여전히 깔끔하고 하나는 누가 봐도 낡아 보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얼굴, 분위기는 매일의 습관이 다려놓은 결과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습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얼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표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쁘거나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좋은 인상이 남았던 적. 반대로 아무리 이목구비가 뚜렷해도 굳은 표정으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왠지 다가가기 싫어지죠. 나이가 들면 얼굴에는 그 사람이 평생 지어온 표정이 새겨집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40개가 넘는 근육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하고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합니다. 오랫동안 찡그리고 화난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은 미간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인상 자체가 굳어버립니다. 반면에 평소에 부드럽게 웃고 편안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눈가와 볼 주변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인상이 온화해지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 사진을 2그룹으로 나눠서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 웃는 표정이 습관인 사람들, 다른 그룹은 무표정이 습관인 사람들이었는데요.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나이를 추측하게 했더니 웃는 표정 그룹이 평균 3살에서 5살 정도 더 젊어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살에서 5살이면 적은 차이가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이가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웃는 표정 그룹은 더 신뢰감 있고 더 교양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어요. 바로 이게 귀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자신에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반복하면 한 달쯤 지나면 그 표정이 여러분의 기본 표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30초면 충분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눈을 치켜뜨거나 째려보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인상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표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표정이 좋아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세와 걸음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멀리서 봤을 때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보이기도 전에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등이 곧게 펴져 있고 걸음이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든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위축되어 보여요. 자세가 이렇게까지 인상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통해 상대방의 건강 상태와 자신감을 판단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뇌가 자동으로 읽어내는 정보입니다. 등이 곧고 어깨가 펴진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건강하고 당당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과한 표현 같죠. 하지만 실제로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세가 곧은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유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자세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오랜 세월 앉아서 생활하다 보면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가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북목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건강에만 나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확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헬스장을 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첫째,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등받이에 딱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살짝 세워줍니다. 이것만 해도 상체가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10m 앞바닥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세요. 고개를 들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 이 네 군데가 벽에 닿도록 서서 1분만 유지하면 됩니다. 1분이에요. 이게 자세 교정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구부정한 자세에 몸이 적응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면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바른 자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걸음걸이에 대한 건데요. 같은 속도로 걷더라도 보폭이 적당히 넓고 리듬이 일정한 사람은 당당해 보입니다. 반면에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질질 끌듯이 걷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 보이거나 지쳐 보이죠. 걸을 때 발바닥 전체가 자연스럽게 닿도록 보폭은 자기 어깨 너비 정도로 유지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이게 걷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요즘 뭔가 달라졌어 하고 알아차릴 정도로요. 자세와 걸음걸이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데 효과는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표정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갖추고 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인상이 확 깎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차림새입니다. 옷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차림새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옷을 별로 안 비싸게 입는데도 항상 깔끔해 보이는 분 계세요. 반대로 꽤 비싼 브랜드를 입는데도 어딘가 산만해 보이는 분도 계시죠. 이 차이가 바로 옷과 차림새의 차이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차림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옷이 깨끗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세요. 세탁한 지 좀 된 티셔츠, 보풀이 일어난 니트, 늘어난 목 부분.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체 인상을 좌우합니다. 둘째,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맞았던 옷을 계속 입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좀 끼는 옷은 살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너무 큰 옷은 체형을 가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해 보이게 만들어요. 자기 지금 현재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고를 때 예전 사이즈를 고집하지 마시고 꼭 입어보고 지금 몸에 맞는 걸 고르세요. 셋째, 색깔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귀티가 나는 분들의 옷장을 보면 대부분 색이 많지 않아요. 보통 3가지 이내의 기본색을 중심으로 입습니다. 남색, 흰색, 베이지, 회색, 검정. 이런 차분한 색 위주로 입되 포인트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색 바지에 흰 셔츠, 여기에 갈색 가죽 벨트 하나, 이렇게만 해도 정돈된 느낌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한꺼번에 입으면 오히려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신발과 가방입니다. 재밌는 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신발을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발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사회적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이템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비싼 신발을 신으라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먼지 묻은 구두, 뒤축이 다른 운동화, 이런 것들이 전체 인상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상의와 하의를 잘 갖춰 입어도 신발이 지저분하면 허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신발을 닦아보세요. 천으로 먼지만 슥슥 닦아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전체 인상을 바꿔줍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무너진 가방, 끈이 다른 가방은 아무리 비싸도 초라해 보입니다. 반면에 단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방은 가격과 상관없이 깔끔해 보이죠. 정리하면 귀티, 나는 차림새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깨끗하고 맞고 정돈되어 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옷이 아니라 차림새의 격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편안하게 귀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왠지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내용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즉 말투와 목소리 톤에서 옵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느립니다. 느리다는 게 답답하게 느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몰아치듯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조급해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에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리더십 연구에서도 말이 느린 사람이 더 신뢰감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존경했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은사님, 그분들의 말투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천천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말투의 기본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감탄사나 추임새가 적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게 너무 잦으면 말이 가벼워 보여요. 물론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추임새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 문장마다 이런 습관어가 들어가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셋째, 남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 보니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그거 나도 알아 하면서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강해져요. 하지만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죠. 이 사소한 차이가 대화에서 엄청난 품격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흥분해서 높아지는 목소리, 짜증이 섞인 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톤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밖에서는 점잖은데 집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분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진짜 귀티가 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표정에, 눈빛에, 전체 분위기에 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투 연습은 밖에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이 세 마디만 의식적으로 자주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투 전체를 부드럽게 바꿔줄 겁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정, 자세, 차림새, 그리고 귀로 느끼는 말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진짜 귀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격이 있어 하고 느낄 때 그 느낌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옷일까요? 외모일까요?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입니다. 급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느낌. 이게 바로 내면의 여유에서 나오는 품격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사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사람,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외면을 갖고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경직되고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결국 귀티의 근본은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내면의 여유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비교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이고,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그 초라함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얼굴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3초만 멈추는 겁니다. 딱 3초요. 이 3초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3초만 참으면 그 감정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행동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보기에 참 어른스럽다, 대인배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면에서 풍기는 귀티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학교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다 알아, 새로운 거 배울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눈빛을 꺼지게 만들어요. 반면에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그 반짝임이 바로 살아있는 느낌, 귀티의 핵심이에요. 꼭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매일 신문 한 면을 읽는다든가, 관심 있는 주제의 영상을 하나 본다든가,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가, 이런 작은 배움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고 그게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유명한 배우 중에 80이 넘어서도 매일 대본을 소리내어 읽고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눈빛 자체가 살아있으니까요. 눈빛은 성형이나 화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가는 태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표정, 자세, 차림새, 말투, 그리고 내면의 여유. 그런데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고. 6번째 이야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모두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뭘 꾸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나는 됐어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충 입고 대충 먹고 대충 하루를 보내고 운동도 귀찮고 외출도 귀찮고 거울 보는 것도 귀찮아지죠. 이게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겉모습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반면에 귀티가 나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형을 하라는 이야기도 고급 화장품을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매일 아침 깔끔하게 세수하고 옷을 골라 입고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돌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매일 받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지고 자세가 바로잡히고 차림새가 정돈되고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이제 어차피 늙었는데 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5가지 모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가 나머지 5가지의 뿌리이자 출발점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 첫째, 밝고 부드러운 표정을 습관으로 만든다. 둘째, 곧은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한다. 셋째, 깨끗하고 몸에 맞는 정돈된 차림새를 갖춘다. 넷째, 천천히 부드럽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를 쓴다. 다섯째, 비교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내면의 여유를 기른다. 그리고 여섯째,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6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미소 짓기, 의자에 앉을 때 등 펴기, 신발 한번 닦아보기, 가족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6달,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어떤 숫자든 그 숫자 위에 어떤 품격을 올려놓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선택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걸음걸이가 가볍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겨우 50대 후반인데 벌써 기력이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하고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시죠.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유전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계적인 노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늙느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70이 넘어서도 5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이 넘어서도 50대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6가지 핵심 주제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의 첫 번째 열쇠,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 10년마다 약 3에서 8%씩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이 좀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쉽게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게다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무너져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상에서 낙상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골절로 이어지면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80대, 심지어 90대 노인들에게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불과 8주에서 12주 만에 근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보디빌더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던 분이 혼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던 분이 산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식탁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한꺼번에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10번이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번씩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계단 오르는 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까치발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에 몰려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동작을 매일 20번씩 3세트만 해주셔도 발이 붓고 저린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셋째, 벽 짚고 팔 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 굽혀 펴기는 무릎이나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대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벽에 손을 짚고 팔을 굽혔다 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팔,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작, 앉았다 일어나기, 까치발 들기,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이 3가지만 매일 해주셔도 전신의 주요 근육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줘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하루에 체중일 킬로그램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7g, 두부 반모에 약 15g, 닭가슴살 100g에 약 3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해? 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다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몇 끼 달걀 한두 개, 두부 한쪽,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3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70대에도 50대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근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15분, 3가지 동작, 그리고 몇 끼 단백질.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2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그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뼈를 강화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대부분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2013년에 발견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수면의 질과 치매 위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잠을 자는 동안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수면인데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면서 잠이 솔솔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에 의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걸 수면 스케줄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주면 잠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정했으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낮에 밝은 빛을 쬐는 것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로부터 약 14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산책을 하면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셋째, 저녁 시간에는 강한 빛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아직 낮이네 라고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도 은은하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술에 주의하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에서 6시간이라서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술은요,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를 방해해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섯째, 침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적정 수면 온도는 섭씨 18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낮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밤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식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낮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수면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면 환경을 가꿔주세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낮에 햇빛, 저녁의 어둠, 카페인 조절, 쾌적한 침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같은 곳인데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아주 의외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수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비싸거나 귀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식탁에는 공통적으로 채소와 콩류, 통곡물이 풍부했고 고기는 아주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맵기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배가 80% 찼으면 수저를 놓아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모자란 듯 먹는 것이에요. 이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일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적당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몸 안에서 자가복구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이 오토파지가 활발할수록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맵기 채소를 풍성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물이든 샐러드든 데친 채소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의 산화, 쉽게 말해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 당근이나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 비트나 적양배추 같은 보라색 채소,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개 식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살찌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 DHA라는 오메가3의 한 종류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DHA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뭘까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호두나 아마씨,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도
아주 좋습니다. 지중 해식 식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밥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보통 많은 양의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설탕은 조용한 독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에서 AGES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GES는 세포와 조직을 경직시키고 손상시켜서 피부 주름부터 혈관 경화, 관절 문제까지 다양한 노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과일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식이섬유, 비타민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다만 과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한 번에 주먹 1개 크기 정도,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1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기상 직후에 물 1잔이 몸을 깨우는데 커피 못지않게 효과적입니다. 자, 3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를 풍성하게, 좋은 지방을 충분히, 가공식품과 설탕을 멀리하고 물을 꾸준히 마시기, 그리고 맵기 80%만 채우기.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몸을 만듭니다.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도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의학계에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과장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퇴,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면 뇌가 이것을 위협 신호로 인식합니다. 마치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겨진 것처럼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고 수면도 방해를 받아요. 외로움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활력이 넘치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친구, 등산 모임, 노인 대학 동기, 봉사활동 동료,
텃밭 가꾸는 이웃, 아니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체조하는 분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아주 유명한 종단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교류입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뇌 건강과 마음 건강의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봉사활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동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봉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분비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죠. 넷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정말 놀라운 약입니다. 하하하 하고 소리 내어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고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의 비밀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사람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이.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가 20내, 시간이 모자라, 너무 바빠. 같은 나이, 같은 은퇴 생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루틴에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매일 나만의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표가 있으면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다음 수업 뭐지? 점심은 뭐 먹지? 오후에는 뭐 하지?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하루가 리듬감 있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방학 때 아무 계획 없으면 하루가 멍하니 흘러가고 오히려 더 피곤하잖아요.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리듬감 있게 흘러가고 루틴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활력 넘치는 70대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놀랍도록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이에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야외에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지 않습니다. 달걀, 우유, 과일, 통곡물, 시리얼 같은 걸로 든든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현미밥에 나물과 된장국으로 한식을 차리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뇌를 쓰는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문을 정독하는 것도 좋고 스토쿠나 낱말 맞추기 퍼즐을 푸는 것도 좋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점심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텃밭 가꾸기, 서예, 사진 촬영, 합창단 활동, 산악회 모임, 손주와 놀아주기.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가볍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루틴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시작하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 종일 그 기운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영양을 보충하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둘째, 나를 위한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이 균형 있게 섞여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마음이 가장 안정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일본어로 이키가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텃밭에 물을 줘야 하니까 일어나야지. 손주한테 간식을 해줘야 하니까 장 보러 가야지. 오늘 합창 연습이 있으니까 목 풀기를 해야지. 이런 작은 목적들이 하루에 리듬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과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쉽고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하고 미루다가 결국 문제가 커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으세요. 활력 넘치는 70대 분들은 이 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이상 신호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첫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암 검진,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꼬박꼬박 받으세요. 검진은 아픈 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픈 데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둘째, 자기 몸의 숫자를 압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는 것처럼요. 연료가 부족한지, 엔진 온도가 높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 몸의 상태를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줄였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수치가 좋아진 건 약 덕분이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구강 건강을 챙기세요.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기죠. 이가 없으니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70대에도 자기 치아를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방문. 이것만 지켜도 구강 건강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아까 근육 이야기에서 낙상의 위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거나, 어두운 곳에 작은 조명을 달아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6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는 병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자기 몸을 점검하고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예방합니다. 건강은 잃은 후에 되찾는 것보다 가지고 있을 때 지키는 것이 100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관심 자체가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비밀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15분, 3가지 동작, 맵기 단백질. 둘째, 수면의 질을 가꾸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에 햇빛, 저녁에 어둠. 셋째, 식탁을 바꾸세요. 채소 풍성하게, 좋은 지방 충분히, 80%만 먹기. 넷째, 사람과 연결되세요. 정기적인 만남, 새로운 활동, 웃음을 잃지 않기. 다섯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활기찬 아침, 뇌를 쓰는 시간, 삶의 목적의식. 여섯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정기 검진, 내 몸의 숫자 알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이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나를 만드는 건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70이 넘어서도 50대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